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유가와 환율 부담 속에서도 어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47% 올라가면서 5,6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올라갑니다. 1,1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팔아냈는데 오늘도 지금 5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819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만 홀로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287억 원, 기관은 33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5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젠슨왕 CEO가 2027년까지 AI 칩 매출이 최소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국내 반도체 투톱 오늘 강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새 AI 추론칩 생산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3.8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31% 올라가면서 9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지금 5.1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53만 2천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37%, 1.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SK스퀘어 5.87%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59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방산주가 좀 약세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4.34% 내려가면서 현재 거래가 141만 1천 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0.76%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는 3.8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선 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하락불을 켰는데 현재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2.6% 올라가면서 14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1.55%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17%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3%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06% 상승하면서 7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3.85% 올라가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도 0.8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0.54% 강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11만 2,600원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저평가된 바이오텍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현재 8% 가까이 상승하면서 2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어제 6% 넘게 급증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2% 올라가면서 32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로봇 사업 기대로 고공행진하던 자동차주가 이달 들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원가 부담이 확대된 영향인데요. 하지만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현대차와 기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자동차주가 오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위아 6.4%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4.74%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엔비디아 GTC 2026 효과에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2027년까지 AI 컴퓨팅 수요가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압도적인 수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합니다. 현재 세미파이브 12.68%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 그린 리소스도 5%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달러 인덱스도 덩달아 내렸습니다. 이에 오늘 환율은 7원 50전 내려서 1,490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는 1,492원 7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2.3%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67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32% 올라가면서 1,1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했습니다. 네. 시장 상이 괜찮네요. 네. 오늘 염정이사님의 옷 색깔과 딱 맞는 네.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 10시경 1시간 정도 지난 이후 일단은 코스피도 상승 탄력을 살짝 조금은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금 1160선 터치를 하고 다소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요. 지금 약간의 좀 숨고르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사실 뭐 치열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밤사이 네. 미장 끝난 거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예. 증시가 반등을 크게 했어요. 유가 떨어졌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도 이게 일종의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오늘 사실 증시도 초반이지만 강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제 이제 미국장을 봤는데요. 미국장 역시도 어제 강세 출발로 시작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약간의 상승폭을 좀 덜어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나오면서 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국제 유가가 간밤에 5%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상승분을 주식시장 그리고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위험 자산들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긴장감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뭐 국제 유가가 우리가 생각한 정도로 빠르게 하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원 달러 같은 경우가 아직도 뭐 사실 1,490원대인 점은 시장에서 부담감일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오늘 좀 강하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위에서 움직이다가 99 수준까지 내려왔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에서는 네. 현대차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현대차도 자동차가 사실 이제 물류의 맞습니다. 왕성한 네. 이 경로에 따라서 사실 수출이 제약을 받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런 게 풀리니까 현대차가 오르네요. 네. 오늘 일단은 수급으로 한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근데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팔고 있어요. 최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좀 이어갔는데요. 네. 오늘도 일단은 2,300억 원, 그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을 좀 팔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2,700억 원 팔면서 여전히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점인데요. 뭐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 수급으로 1시간의 수급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외국인이 전체 우리 시장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시장이 오르는 것은 좀 아직은 아니다. 역시나 뭐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외국인이 편하게 우리 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하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의 흐름이 좀 강해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대형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워낙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오늘 GTC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도 코스닥에 관련된 액티브 ETF가 두 가지가 다시 또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 시장이 지금 계속 수급이 좀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GTC 같은 이제 대형 이벤트들에 반응을 하거나 코스닥의 이제 액티브 ETF들이 상장이 되면서 네. 초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 효과 같은 게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양단의 이제 일종의 이제 매매 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 네. 나오면서 일종의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오늘 맞습니다. 아까 바이오, 네. 그다음에 코스닥 ETF 또 새로운 게 액티브로 맞습니다. 나왔다고 말씀.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코스닥이 수급이 확 열리겠네요? 뭐 아직까지 그 모습으로 수급이 열린다라고까지는 아직 확산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근데 상품이 일단 상장이 네. 되면 네, 맞습니다. 네, 들어올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코스닥 전체 지수 추종 ETF가 됐든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네. 그의 편입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이 나왔고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장 많은 거래대금, 2월 가장 높은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거래대금 줄지 않았다라는 점. 그 말은 즉 코스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수급의 변화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의 일정 부분의 순환매가 나타났었던 지난 한 주였다라고 하면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또 새로운 액티브 ETF,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한 기술 이전 바이오 ETF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은 이러한 코스닥 내에서의 ETF가 한동안 말씀하신 대로 상장 효과와 비슷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ETF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일정 부분 희석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 량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확실히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압도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기준 시점인 거죠. 제가 또 너무 앞서갔지만 네, 기준 시점이 언제냐? 뭐 1월이냐? 아니면 네. 뭐 3월이냐? 뭐 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예. 환율 짚어볼까요? 환율이 1,500원 선 이제 주간 거래에서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면서 뭐 깜짝 놀랐죠. 예. 네네. 그만큼 지금 전쟁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예. 이게 여전히 계속해서 뭐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게 다른 통화에 비해서도 좀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일정 부분은 하락을 했고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만 원달러가 그렇게까지 빠지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요. 어제에 비해서 약간 상승하고 움직이고 있네요. 1,493원대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즉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다소 조건이 좋지 않다 보니 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장이 돌아서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왜 안 살까 하는 이 고민이 이 환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일단은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가 더 일단락 돼야지 그리고 환율이 적어도 지금보다 한 1,470원대 아래로 정도 움직여야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좀 담는 모습을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GTC 이야기 해볼까요? GTC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고 19일까지 이제 되는데 재순왕도 등장을 했고 재순왕이 삼성전자의 땡큐를 외치면서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어제는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는데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적으로 재순왕이 또 들었다 놨다 하는군요. 네,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 4% 정도 오르면서 다시 20만 원대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젠슨항이 보통 이제 GTC 행사 같은 이런 대형 행사들은 초반에 사실은 분위기를 확 잡고 가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모멘텀이 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이제 젠슨항의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고마움을 전한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차세대 HBM4E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차세대 HBM에 대한 앞으로 기대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 젠슨항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엔비디아의 자체 칩 개발에 대한 파운드리 위탁까지도 삼성전자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파운드리 영역까지도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또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대로 이번 GTC 행사를 통해서 ADR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우회 상장하는 그런 간접적인 상장에 대한 부분이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ADR 얘기는 사실은 올 초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네. 이번 GTC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공식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오늘 SK하이닉스뿐 아니고 SK스퀘어까지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차죠. 이번 GTC에서 또 젠슨항이 엔비디아와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 자율주행에서부터 로보택시까지 전방위에 걸친 지금 젠슨항은 기존의 반도체 회사와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보내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들과 처음에는 벤츠사 그리고 네.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까지도 어우르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앞으로 그 플랫폼에 대한 또 판매라고 할 수 있나요? 그에 대한 영업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 계열사 등이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장 초반에 강한 상승에서 조금은 좀 덜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윗골이 좀 달고 있는 좀 변동성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고 유가도 많이 올랐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지금 네.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목받았던 게 해운주. 네. 해운주 많이 올랐어요. 어제도 많이 맞습니다. 올랐죠. 예. 근데 또 같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조선주인 줄 알았는데 조선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네. 가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같고 다른 겁니까? 네, 뭐 일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해운주들이겠죠. 해운주들은 기존에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있었잖아요. 급등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운주들이 1차적으로 먼저 관심을 받았고요.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차를 좀 가지고 갈 겁니다. 실제 이런 해운 운임 증가라든지 그리고 우회 경로에 따른 사실 이런 비용 증가 등을 통해서 우회 경로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 선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또 신주에 대한 또 발주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최근에는 LNG 쪽이라든지 그리고 탱커선 쪽에 대한 부분이 발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전망 그 통계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12월에서 2월 달까지 지금 대형 탱커라든지 그리고 원유선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1년치의 물량이 사실은 확보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그 수주 시장에 좀 화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국제유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부분으로 주가는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수혜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전망으로는 당연히 추가적인 수주 계약과 함께 그리고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상 눌리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주와 실적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K뱅크가 네. 3수 끝에 상장을 했고 근데 상장 시기가 참 별로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소위 말해서 상장주 새로운 이제 IPO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를 충족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타이밍상의 문제인 건지 네. K뱅크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게 계속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네. 그런 거죠? 네, 저는 사실은 K뱅크 시점의 문제도 있지만 시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 외의 중소형 종목들은 최근 IPO 시장은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K뱅크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말씀하신 삼수라는 부분에서 그간 계속해서 상장이 미뤄졌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어떤 평가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받기 위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지금 뭐 혁신적인 어떤 상장 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공모가를 하회하고 시작하면은 사실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사실 몇몇 있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은 좀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본질적인 문제가 조금 더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IPO 시장은 여전히 중소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상장할 때마다 좋은 수익률을 좀 거두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이 좀 IPO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을 때는 그에 따른 또 우회 투자 목적으로 오히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시장과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K뱅크가 분발을 해야겠네요. 네, 네, 네. 다른 그 3월에 같이 IPO한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봐도 네. 사실 수익률에 있어서 초반이지만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쟁의 전환점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고 네. 그동안 이제 눌려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네네. 기지개를 켜는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투자 전략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최근 코스피는 5,500선을 하회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18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다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가격대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부분과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액티브 ETF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들을 저는 반반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뭐 당연히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을 때도 비중을 그 전체 그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건 추천드리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그때는 내가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을 사실 리밸런싱을 통해서 사실 쳐내는 작업이라고 하죠. 종목을 좀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반등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지금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받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거의 완화되는 분위기가 잡힌다, 포착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닥도 ETF 편입 종목들, 뭐 결국은 또 중대형주가 되겠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미국장 간단하게 네. 살펴볼까요? 미장도 계속 지난주 조정 받았고 사모대출 위험도 제기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일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연준 회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이걸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예. 나올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뭐 당연한 게 실제로 전쟁이 발발된 것은 이제 3월 초부터였기 때문에 전혀 네. 반영되지 않은 수치였죠. 네.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3월 물가에 대한 부분, 그에 따른 시장에서 충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갈 거냐인데 만약에 뭐 이번 FOMC 3월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금 이런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제자리를 돌아간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런 고물가에 대한 부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FOMC에서에 대한 기약까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당장에 이번에 FOMC보다는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번 특이했던 게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어요. 네. 많이 빠지지도 많이 오르지도 않는 약간 지수로 보게 되면 3월 한 달 지금 중순 정도 되는 시점에서 지수는 살짝 하향하는 정도예요. 네, 그렇다고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좀 미국 내에서의 또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일정 부분 좀 잔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미국 지수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반응이 빠르고 반응이 좀 급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저도 이제 사실 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네. 미국이 계속 이렇게 좀 저조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만 기존 1, 2월처럼 강세가 그때처럼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렇게 반등이 좀 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 이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전쟁의 판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겠죠.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면서 경제 주체들의 시름도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엄태윤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또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을 콕 집어서 군함 파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Japan.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Right now, we're speaking to China. I'd love to, but because of the war, I want to be here. I have to be here, I feel. And so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and I'm looking forward to being with them.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5개국에서 2개국이 더 늘어난 7개국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 함대 파견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금 긴장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게 미국 자체 전력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연합국의 함대까지도 이 합세를 해서 이 지역을 통제를 완전히 하겠다. 이게 많은 좋은데 이 전쟁이란 측면에서 확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먼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당초 그 전쟁을 시작할 경우에는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란의 아주 강한 항전에 따라서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 국제 유가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모로 잡아 아주 거센 항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이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함께 동맹국들 특히 중국을 거기다 포함시킨 게 좀 이례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같이 이거를 함께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고요. 또한 특히 이제 중동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고통 분담을 하자.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3월 19일 날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아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지금 아마 같이 호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또 군사력을 굉장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으로서는 이 기회가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까? 이것도 사실 물론 지금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지금 이 군함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군함 파견 우선 미국이 어떤 임무를 얘기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것이 좀 가이드라인 같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대한 군함 파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좀 시간을 좀 끌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군 장병들의 어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호송 차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참전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페르시아만에 지금 있는 어떤 유조선들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호송을 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란의 어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건 뭐 국회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계속해서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한미 동맹 틀 안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란한테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이란을 우리가 적대적으로 보고서 전쟁에 참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뭐 이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호송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뭐 이란한테도 충분히 좀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청해부대 네. 또 우리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서 네.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 이란이 받아들일 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겠냐라는 거죠. 이란이 경고하고 있죠. 보내지 말라라는 사실상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거기 관여하지 말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 목적은 그 어떤 원유를 호송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지만 같이 모이자는 목적 내심 자기가 벌린 전쟁에 혼자 임무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많은 동맹국들이 실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전 중입니다. 교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선을 호위하는 군함이 가다가 그 이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실질적으로 교전 상태에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칫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이걸 요청한 것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국이 물론 이란 원유를 많이 가져가는 수입해 가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 중국이 정말로 군함을 보낼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 들고 당연히 중국 부정적인 입장을 예. 피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중국의 선택에 부담을 안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중국을 끼워 넣은 것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 우방은 아니잖아요. 중국이. 당연하죠. 경쟁 국가인 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를 하기 위한 군함을 보내라. 의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그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뭘까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이란이 좀 통과를 시켜준 측면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한테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고요.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 너희만 이렇게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의도도 있겠고 또 이란과 또 중국은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되면 뭐 선별적으로 통과할지 몰라도 너희들도 불리하니까 이란한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것을 하지 말도록 중국을 통해서 좀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이 당연히 거절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미중 협상 전에 어떤 네. 예,
그렇게 한번 카드로 꺼내본 것 같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안 되고 이거 중요한 건 유가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죠.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고, 그러니까 물가 불만에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죠. 뭐 일단 저기 그 민주당하고 그리고 또 당이 없는 무소속 소속자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이게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은 또 트럼프가 선거운동할 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외국에 미국 군대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을 시작한 셈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 그 경제 통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네. 다만 한 가지 그냥 진짜 나빴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었죠. 네. 그리고 특히 석유 휘발유 가격. 그렇게 해서 그 선거 운동 내내 트럼프가 이것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는 자기 실적 중에서 하나가 그 휘발유 가격을 내렸다. 1갤론당 $2 이하로 내렸다. 그게 틀린 통계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이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자랑했던 게 좀 없어지는 셈이죠. 거기에다가 또 특히 자기 지지자들, 마가들한테는 전쟁에 안 휩쓸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3선을 얘기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공화당이 이제 중간 선거 금년 11월 크게 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거는 오늘 아침에 또 CNBC 보니까 이제는 또 쿠바를 뭐 점령해야 되겠다, 뭐 쿠바를 자기 쪽으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또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문제를 다 던져버린 다음에는 자기 그 군을 회수해 가지고선 또 이번에는 쿠바 때리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원유 가격, 그러니까 실제 기름값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일부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호무스 해협을 통해서 미국으로 오는 석유 가격은 2%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터무니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미국은 자체 산유국이잖아요. 이제. 산유국인데 지금 미국의 구조를 본다면은 첫째 석유는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WTI West Texas Intermediate을 보면은 브렌트만큼 두바이만큼 오르진 않았어도 그래도 꽤 많이 올랐죠. 지금 $97 정도 되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물론 수출하는 지역도 있지만은 수입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더 없죠. 자, 지금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국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 301조를 근거로 한 이제 무역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찜찜한 말을 했더라고요. 군함 파견을 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기억하겠다는 뜻도 되지만 파견하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 내가 기억하겠다. 그럼 이제 걱정이 이거죠. 301조 조사를 하면 양 교수님 이게 이제 슈퍼 301조잖아요. 불공정이라고 보는 잣대에 대해서 많은 잣대들이 들이댈 거 아니에요. 제재 대상을. 그럼 이런 군함 파견 안 한 게 간접적으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301조를 들여다보면은 301조는 해외 시장을 개방하는 데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구체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함을 같이 파견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하고 해외 시장 뭐 장벽 제거, 그 시장 개방 요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1조하고 우리 군함을 보내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못 묻겠죠. 겉으로는 못 묶지만은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제 USTR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고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들이 많아요. 그 국방에 대해서 우리 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했듯이 그냥 전쟁 때문에 미군 일부를 철수하겠다든지 무기를 철수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 상공위를 써가지고선 그 상공위의 정당성을 훼손시킨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죠. 네.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현재로서는 연기가 된 것 같죠? 한 달가량 연기 요청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연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정상회담 자체를 연기하는 게 중국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중국한테 아까 5개국에 참여해서 선박도 군함 보내라고 파견 얘기했고 요청도 한 거고. 그 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아니면 연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백악관에서 중국한테 한 달 정도 연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불가피한 것으로 봐요.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연기하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수개월 지속되는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건 결국 중국에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양자 간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하는데 특히 지난 11월에 그 10월 말 30일 날 한국 에이펙 회담에서 네. 미국과 그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거기에 가장 핵심 안건이 뭐였습니까? 히토류예요.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대미 수출 통제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거고 네. 그 중국이 히토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상호관세 100% 때릴게라고 해서 거기서 조정이 돼서 앞으로 1년간 중국이 히토류 대미 수출 통제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중요한 그 안건이 무역입니다. 서로 간의 무역 전쟁을 상당히 쉬자. 왜냐하면 양국의 정치 일정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요. 네. 또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주석이 2027년에 사연임을 할지 할 수 말지를 있는 이제 네.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와 같은 평화로운 양국이 분쟁하지 않고 이 상태로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무역에 있어서 심각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게 가장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특히 중국에 대해서 한 달 미국이 연기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보는 거 없죠.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했으니까 그게 한 달 정도 연기가 된다. 조금 이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울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아마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1개월 정도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할지 더 다른 공세를 취할지 우리가 거기서 좀 관점을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 연기가 양 교수님.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이전에 지금 트럼프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중동 이란 쳐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중국이 하도 그 호무스 해협에 나오는 그 석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그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중국 배들은 선박들은 여기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또 그 자기네들은 여기에 통과시킬 때 통과료를 받겠는데 이것을 위안화로만 받겠다. 그리고 모든 그 석유 파는 거래는 만약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 위안화로 받겠다. 그러면은 이란의 수출량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석유 거래를 다 달러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달러로 거래하면은 또 그 달러 거래가 차단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위안화로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그 재무부 베센트 장관도 지금 일부 이란 그 선박은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많이 없어진 상태고 지금 히토리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미국 무기가 지금 다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무기의 재고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히토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그 힘의 밸런스가 지금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만약 지금 트럼프가 그 중국에 가서 협상을 한다면은 입장이 많이 약화됐죠. 그럼 지금 이 군함 파견이라든지 정상회담 연기라든지 이게 중국의 압박을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동에 조금 더 발이 묶이면서 인태 지역으로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미국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이 중국은 또 환영할 만한 분위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중국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일단 뭐 관세라든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과 국제사회 전체 문제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유엔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규탄안이 나왔었거든요.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135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했고 15대 13으로 안보리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때 기권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중국의 압박을 뭐 받지 않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평화를 그렇게 원한다면서 유엔에서도 이렇게 결의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모른 척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란을 좀 설득하게끔 봉쇄에 대해서 만약에 봉쇄를 한다면 너희만 이러지 말고 국제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너희도 책임지게 해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도의적인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 이란의 하르그 섬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 하르그 섬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과거부터 매우 중요했죠. 이란 원유의 한 80% 90%가 여기 하르그 섬을 통해서 이제 수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타격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볼모로 이 전쟁 상황을 좌지우지하겠다. 그러면 국제유가 또 걱정인 거죠.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걸 강조했죠. 자기네들이 생산 시설은 그대로 놔뒀다. 오직 군사 시설만 파격했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란은 또 계속 그냥 만약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이웃 국가의 생산 시설을 또 파괴하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어느 면에서는 지금 서로 좀 위험한 견제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상태가 된 아닙니까? 거죠. 지금 언젠가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서로 협상 레버리지, 협상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조용하게 있으면은 그러면 협상 레버리지가 없어지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서로 과격하게 나오는 게 레버리지 구하는 게 더 쉬운 거죠. 약간의 영린 아닙니까? 하르그 섬이 이란한테는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인데 이거 건들면 이란도 통제 안 되는 수준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우리가 작년 그 전쟁하고 금년도 전쟁하고 좀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 그 트럼프가 이란을 타격할 때는 그냥 핵시설 그 이란이 핵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이란의 핵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춰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뭐 암살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데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양상이 좀 바뀌었죠. 작년에 12월 달에 이란 내에서 어떤 그 이란 내 국민들의 어떤 반정부 시위가 그 확산이 되자 그 명분을 삼아 이때가 적기다. 이때가 다시 한번 이란을 옥조일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명분은 이란의 핵 보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최고 지도자가 사망이 됐고요. 이란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걸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고 서방 국가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하르그 섬이라는 거는 이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석유가 거의 해외 수출의 90%가 나가는 지점이고요. 네. 이란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과 트럼프 정부가 하르그의 군사 시설이 아닌 석유 시설까지 공습을 벌여서 완전히 파괴를 시킨다면 그거는 이란에 대한 재앙이고요. 네.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석유의 재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란 같은 게 만약에 그것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확전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니 양 교수님. 만약 그렇게 생산 시설을 파괴한다면 이란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죠. 그러니까 진짜 이웃 시설 공격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한 것은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잘 통제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확실히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 같은데 미국은 조금 좀 애매하죠. 처음에는 정권 교체를 원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더 큰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미국의 어떤 허락 없이 선제 공격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와일드 카드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부담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증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유가가 꽤 많이 오르니까 우리 국내 휘발유 값도 좀 들썩이고 있죠. 1,90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가 전격적으로 최고 가격제가 이제 시행됐습니다. 자, 기름값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양 교수님. 뭐 지금 다 합쳐서는 저기 그 한 15원 정도 1리터당 평균적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1,90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 어저께 평균 가격은 1,840.85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경유가 또 한때 휘발유보다도 가격이 높았지만은 지금은 또 비슷하게 좀 떨어졌고요. 그런데 조금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그 가격 최고제로 지금 일단 휘발유 가격은 떨어뜨렸지만은 그렇다면은 좀 국민들이 그 휘발유 사용량, 석유의 사용량을 줄일 거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과거를 본다면은 그 휘발유 값, 석유 값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무역 흑자가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원화가 지금보다 더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년 말에 본 것처럼 뭐 휘발유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환율을 통해 가지고선 어차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뭐 얼마 전에 1,500원 그렇죠. 주간 거래 때 올라간 것처럼 올라갔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때 보면은 신선식품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하고 그 공산품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산품 가격 올라가는 게 아직 완전히 멈추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다시 1,5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또 그 충격을 받는 셈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주유하고 뭐 예를 들어 생산에 투입이 되는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자체가 오르게 되면 사실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가에 그대로 추정이 된다면 예. 실제 이번에 전쟁 났을 때도 전쟁이 나고 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 3주차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곧바로 반영이 됐단 그렇죠.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그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전에 2주일, 3주일 걸렸던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판매량을 줄여가지고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고 우리가 금융시장 같은 거는 이런 걸 맨날 보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 휘발유 시장에는 2, 3주일 동안에 어떤 타임 레그가 있었다, 시차가 있었다. 요게 오히려 이론적으로 보면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네. 이게 주유소의 가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 정유사들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구매상의 가격을 통제하니까 여기에 특히 좀 그 동네에 경쟁하는 소매상들이 없다면은 주유소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유소가. 단합조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합조사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는 정유사 차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체인 주유소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만약 개별 주유소들이 그렇게 가격 폭리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는 지금 일단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개별 주유소까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폭리 취하는 주유소들이 좀 많이 생긴다면은 그렇다면은 진짜 휘발유 가격을 계속 좀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중에 가서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를
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갈수록 결국 양 교수님 말씀은 통제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환율로 어차피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예, 그러니까 저 충격을 막으려고 해도 충격은 어디나 갈 거예요. 그 일동 풍선 효과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전쟁이 진짜 장기화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비싸도 어디서 좀 안정된 공급원을 찾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지만은 그래도 계속 경제는 굴러갈 텐데 제가 뭐 그때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무서운 거는 79년 시나리오예요. 그때는 아예 물량이 없었죠. 네. 올쇼 그래가- 그때 예. 석유 파동 때요. 예, 그래가지고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물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전쟁이 진짜 길어진다면 우리가 물량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선 네. 우리가 가격은 올라갈지 몰라도 그래도 물량은 계속 보존된다. 이것을 설득시켜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전쟁이 일단 빨리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이 상황들이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한 게 미국,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병력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게 이제 지상군 투입이라는 관점에서 네. 보면 이게 전쟁이 이러다 길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작전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상전을 제가 봤을 때는 투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강습 상륙함이고 이제 해병대이기 때문에 해병대는 일단 어떤 상륙을 해서 그쪽 교두보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이제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되려면 육군이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2,500명 병력이고 또 해병대라는 점을 봤을 때는 본격적인 이제 지상전 들어가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상전을 벌이려고 이 작전이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하르그 섬이라든가 아부무사 섬 이렇게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군사 기지들이. 근데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지 거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강습 상륙함에 F-35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들도 2,500명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땐 예. 그래서 해병대는 우선은 투입할지 안 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F-35라는 전투기들 그런 다른 전략 자산들이 오는 부분에서 저는 보고 싶고요. 지상전 카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는 꺼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 엄태균 교수님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일단 대규모 지상전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그 1차 걸프전이나 2차 걸프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1차 걸프 전쟁 같은 경우도 약 100만 명, 다국적 포함해서 100만 명이 직결했고요. 미군도 50만 명 이상이 직결했고 2차 걸프전도 약 30만 명의 자국적군이 직결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런 대규모 군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 2,500명을 일본에서 빼왔는데 최근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약 5,000명 정도 우리가 하겠다고 다카이치 총리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여태까지 트럼프 정부가 중동의 이란에 대해서 공습한 거는 주로 비행기를 통해서 주요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핵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조짐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중 정상회담도 한 달 정도 연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얘기처럼 단기전으로 끝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전쟁의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출구 전략으로 빨리 끝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발목을 잡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을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이게 1년 이상 몇 년씩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개월, 2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놓고 그 시간 동안에 이란의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그런 거를 궁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하르그 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매력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중국 홍콩계 그 기업이 하는 걸 중단을 시켰고 특히 또 올해 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린랜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토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린랜드를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르그 섬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그 석유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병대를 갖다가 동원시켜서 그걸 점령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연합군을 모아서 다국적군을 해서 그 호위를 직접적으로 하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각종 미사일 기지 뭐 그런 걸 갖다 타격을 해서 그런 걸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또 이 해병대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 수단인데,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저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뭡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란이 핵 무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폭격을 해서 지금 핵 물질을 없앴다고 하지만, 현재 IAEA에서 보고에 의하면 IAEA에서 이스탄 그런 지하에 약 400kg의 농축 물질이 네.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수개월도 같으면 90% 농축돼 가지고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 출구 전략하고, 만약에 앞으로 수개월 안에 전쟁을 끝내도 뭔가는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투입을 시킬지 않았지. 근데 만약에 하르그 섬이냐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이 지금 기존의 핵시설 갖다가 병력을 투입할 경우는 많은 대규모 그 특수부대를 동원을 시켜야 되고, 또 특수부대를 또 보호할 일반 보병부대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대통령 이란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궁리를 하고 있다. 근데 지상전은 전면전은 아니고 어떤 핀포인트, 어떤 일정한 네. 지역에 대해서 타격을 알겠습니다. 가는 정도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변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같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좀 더 강경한 기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 남부에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이게 전선확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 뜻대로 지금 단기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까 지상군 파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지만 이스라엘 변수에 의해서 또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계속 또 전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가 자위대 호르무즈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 국가만의 문제 판단으로만 지금 전선이 마무리될 상황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변수가 더 많아진 상황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죠, 미국보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군 쪽에서 발표한 것은 4월 1일에서 4월 8일까지가 이제 유대교 명절입니다. 이제 6월절이라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군사작전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후에도 3주간 더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4월 말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마 4월 말까지는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전쟁을 2월 28일에 했는데 미국 의회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60일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4월 말입니다. 그래서 네. 4월 말까지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비용도 그렇잖아요, 양 교수님.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썼대요. 지금 이스라엘 그렇죠.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집중 타격하면서 미사일 소진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요청을 했지만, 미국도 생각보다 이제 예산 초과해서 지금 썼다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늘리고 있는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면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새로운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미국 국채, 특히 장기 국채가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염려는 오히려 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미국이 잘 지금 이제 그래도 버텨내는 이유가 소비가 아직까지는 강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많이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 AI 랠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견조한데,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력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금 우리 그 반도체 생산, 뭐 헬륨 같은 게 부족해가지고선 지금
반도체 생산에 좀 그 문제가 있지 않을지.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 또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이 AI 랠리가 무너지면은 미국 그 성장세도 좀 무너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그 숫자를 재검토하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1.4% 성장해서 0.7%로 내려갔다 재조절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전쟁이 좀 잘못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걱정했던 그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그에 예. 따라서 또 국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모즈타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란 차기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이미 사망한 것 아니냐라는 것부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란 외무부의 발표가 있었고, 최근엔 또 그 러시아 모스크바르가 수술을 받았다. 네. 설왕설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지금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된 그 미국의 공습에 몇 분 차이로 탈출을 해서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가 많은 겁니까? 지금 뭐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여러 추측이 좀 난무한 상황인데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독을 형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모스타바는 공개석상에서 연설하거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공개된 적이 없으면 본인 목소리를 충분히 녹음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AI로도 요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로 간 것은 뭐 근거가 뭐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졌을 때도 이제 좀 망명지를 모스크바에 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를테면 뭐 친이란 축 같은 것과 친하니까 아무래도 뭐 치료를 받는 거나 도피처로 만약에 삼는다면 이제 러시아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모스타바 체제가 제가 봤을 땐 좀 견고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선출 과정도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게 왜 세습이냐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정통성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빨리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등장 시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정되는 과정도 이란 내에 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단한 권력 암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 시점도 많이 늦어진 거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란 내부 지도자 그룹들의 문제 또 여기에 이제 깔려 있다라고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타바 같은 경우 어쨌든 그 하메네이 차남으로서, 또 하메네이가 장기 집권 한 35년 이상 집권한 것 같은데, 장기 집권 동안 실질적으로 그 후광을 얻어서 그 이란 혁명 수비대를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 베일에 가르쳤던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 하메네이에 비교해 가지고는 이 성직자,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부가 아니라 신정 체제입니다. 거기에는 그 신앙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전에는 하메네이, 그 전에는 그 호메네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예, 네. 집권해 가지고 그 체제가 대통령도 관여하고 일반 군도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같이 달리 그 성직자 최고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아야톨라라는 그 명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네. 명칭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떤 그 이슬람 그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어떤 거기서 그 선출하는 과정에서 암투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선출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서 그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많은 거기에 최고 지도자들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스타바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이었다. 또 특히 이제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강경파고 어떤 이란이 앞으로 대미의 항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지금 아까 사회자분하고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피 이 모스타바 오랫동안 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습 과정에서 심각하게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근데 아무도 지금 정확한 그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푸틴 대통령의 보호 아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이게 근데 만약 지금 그 모스타바가 장기간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모스타바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증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미국 정부가 모스타바에 현상금도 걸었대요. 예. 150억. 그럼 이제 이란 내부에서 갈등에 따른 일종의 이제 제보, 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란 불안한데. 내부에 이제 반대 파벌들이 있겠죠. 이런 있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좀 네. 위치 추적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분열책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균열, 수뇌부의 균열 같은 거. 이란이 겉으로 보면 공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여러 파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분열책을 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그 외교관들한테도 망명 예, 예, 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그룹의 어떤 분열을 노린 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당근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이만큼 지금 이란 지도부가 이제 모지타바를 차기 지도자로 선정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도자 그룹의 공백이라든지 불안한 상황들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봤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경제로 다시 와봐서 우리 경제가 원래 이제 한국은행 목표로 따지면 올해 잠재 성장률만큼 회복할 거라고 기대가 컸죠. 예. 근데 이제 전쟁의 변수가 터졌습니다. 예. 그럼 이제 걸림돌로 2% 달성이 어렵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전쟁이 빨리 끝난다면은 뭐 우리 계속 뭐 2.1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전제가 빨리 끝나야 된다. 전제가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1년 차원으로 본다면. 네. 그렇지만은 지금 비축량이 있으니까 공급이 다시 한번 빨리 회복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죠. 다만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미국의 AI 랠리가 지속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 특별히 못 도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전쟁 자체가 뭐 2개월, 3개월 지속된다. 그 다음에는 또 지금 그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그 석유 생산이 다시 가동화되려면 또 1개월, 2개월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만약 전쟁이 뭐 4개월, 5개월 된다면은 이 높은 석유 가격이 뭐 6개월, 7개월 계속 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잠재 성장률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하려고 하잖아요. 예. 추경 찬성하세요? 추경은 저는 지금 당장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전쟁 났을 때 딱 추경해서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현상을 좀 생각해서 지금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첫째는 지금 막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이 만약 일찍 끝난다면은 추경이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잘못하면은 경기를 과열시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만약 지속된다면은 네. 뭐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에 아주 큰 추경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돈을 그때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심리적 효과를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선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선 추가적인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냥 소비를 늘 것이냐 그거는 조금 좀 의심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거지만 특히 지역 화폐 같은 것을 쓴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보다는 현금 그 거래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소비 증가 효과도 그렇게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재정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적재국채 발행 없이 예를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세수 걷어들인 걸 가지고 이제 추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제가 걱정하는 큰 추경을 2분기, 3분기나 해야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때는 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세수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높아진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AI 랠리 때문인데 지금 AI 랠리가 계속 될까? 그것도 지금까지는 계속 AI 랠리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게 만약 그게 꺼질 가능성도 지금 좀 생각은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 우리가 좀 생각 외지만은 그래도 전쟁이 빨리 끝난다, 협상이 빨리 진행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추경을 한다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돈 낭비죠. 자, 전쟁이 빨리 끝난다면이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이
전쟁 끝내자 합의해야죠. 예, 예. 지금 어떤 기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로는 뭐 우리가 뭐 피해 보복 얘기하고 무조건 항복까지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뭐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밑으로서는 서로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재국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고요. 둘 다 장기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그래서 중재하는 국가들은 지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양측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현재로서는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예. 네. 자,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끝낼 때도 명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럴듯하게 명분을 갖춰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명분 차원에서 명분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다가 너희들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배수진을 호르무즈에 치고 호르무즈를 담보로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로 나가는 원유를 차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 미국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시작할 때는 낙관적으로 시작한 거죠. 네. 지난 1차 전쟁처럼 이번 전쟁에도 만약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보복을 하고 또 하나는 하메네이나 지도부 최고 지도부를 제거했을 경우에 이란 내부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혹시 그 신정 체제가 전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적인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상외로 지금 거센 항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란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 나름대로 특별한 게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그 성전의 어떤 순교자로 했다는 그런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결사항전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명분 싸움인데 이란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핵물질 이란 같은 경우는 핵물질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농도 핵물질을 상업용 차원에서 하겠다. 네. 근데 트럼프는 그것도 용인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입장이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간의 협상이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협상 모드로 갈 경우엔 결국 그런 쪽으로 서로 네. 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떨어졌고 증시가 또 크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 거부하고 있고요. 언제 또 상황이 급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 연준의 FOMC에서 전쟁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른 예상과 기대는 금물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